안녕하세요. 연자입니다. 오랜만에 책 추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읽은 33권의 책 중에 가장 좋았던 책 4권을 한번 추천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책은 가브리엘 제빈의 내일 또 내일 또 내일입니다. 제가 이 책을 원소로 지난해 여름에 미국에 갔을 때 구매를 했어요. 기념품처럼 구매를 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여행의 정취를 떠올리면서 읽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일단 오랜만에 이렇게 영어로 빡빡하게 된 글밥을 읽으려고 하니까 잘 읽히지 않기도 하고 사용되는 용어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번역된 책을 빌려서 읽었습니다. 이 책을 정말 단순하게 소개를 한다면 이 MIT랑 하버드에 다니는 천재들이 게임 만드는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을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주인공으로 첫 번째는 남자 주인공인 샘이 있습니다. 샘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온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은 이제 여자인데 세이디라는 인물이에요. 이 세이디는 비교적 여유로운 집안에서 살아오면서 MIT에 이제 재학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샘과 세이디는 어릴 때 소꿉친구로 이제 지냈던, 우정을 나눴던 경험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일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둘 사이가 멀어졌다가 대학교에 다니면서 다시 이제 인연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인 마크스는 샘의 룸메이트로 이야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마크스라는 인물은 되게 예술적인 영혼이고 좀 든든하게 뒤에서 이렇게 은은하게 샘을 뒷받침해주는 형 같은 면모도 있는 그런 인물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게임도 만들고 사랑도 하고 막 복잡하게 감정과 여러 경험들을 거치면서 이 세 사람이 대학생 때부터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의 그 과정을 그려놓은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일단 이 책이 좋았던 이유는 아주 재밌습니다. 네,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유를 말씀드려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좋았던 이유는 인물이 엄청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는 점이었어요. 샘이라는 인물, 세이디라는 인물, 그리고 마크스라는 인물의 서사가 굉장히 탄탄하고 이거를 그냥 설정값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읽으면서 이 사람들의 서사랑 심리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작가가 글을 촘촘하게 잘 써놓았다고 느껴졌어요. 또 인물의 서사가 탄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이끌고 가는 주요 소재가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만드는 게임에 그때그때 이 인물들이 느끼는 감정, 또 겪는 일들, 이 사람들이 마주하는 변화, 이런 것들이 그들이 만드는 게임에 다 녹아들어 있어요. 책의 주요 소재인 게임과 인물들의 서사가 착 달라붙어 있으니까 독자로서 굉장히 몰입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 책이 좋았던 두 번째 이유는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줬는데요. 이 책이 이제 여러 챕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챕터가 쭉 이렇게 같은 형식으로 서술되는 게 아니라 챕터마다 조금 실험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작가가 서술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4장인가? 세계의 양면. 영어 원서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both sides라는 이제 제목의 챕터가 있어요. 거기서는 게임 플레이어 A, B 이렇게 플레이어가 나뉘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1A, 1B, 2A, 2B 이런 식으로 샘이라는 인물과 세이디라는 인물의 입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챕터가 쭉 전개가 돼요.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는 형식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 형식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로서도 이 인물들 하나하나의 입장에 되게 이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런 점이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또 이 소설의 저의 최애 파트는 이제 뒷부분, 중후반부에 가면 나오는데 그 챕터는 그 한 챕터 전체가 마치 독자가 게임 속 세계관에 들어간 게임 속 플레이어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그 챕터를 들어갈 때는 뭐지? 이거 갑자기 완전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혼란스럽기도 한데 읽다 보면 이 챕터에서 그리는 게임 속 세계관이랑 우리가 알고 있는 샘과 세이디, 마크스가 살고 있는 그 세계관이 비유적으로 녹아들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독자는 이야기 속에 게임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몰입도가 더 짙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챕터를 이제 딱 끝냈을 때는 진짜 이런 게 문학의 아름다움이구나 이런 걸 좀 느끼면서 감동도 했고 그 부분에 좀 슬픈 내용이 나와서 제가 그때는 울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거의 650페이지가 되는 소설을
완전 몰입해서 울기까지 하면서 읽은 경험이 되게 오랜만이라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야기 속에 되게 추운 날씨를 묘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 진은영 작가의 나는 세계와 맞지 않지만입니다. 이 책은 진은영 시인이 한국일보 지면에 연재했었던 글들을 모아서 낸 책인데요.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글을 28편 모아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는 뭐 알베르 카미라던가 니체라던가 버지니아 울프, 한나 아렌트 이런 우리가 아는 고전 작가들이 이제 나오고요.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와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분투했던 그런 작가들의 삶과 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현실을 해석하고 또 다른 각도로 바라보도록 하는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이 좋았던 이유는 저한테는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세계랑 내가 진짜 온전히 딱 맞아 떨어진다. 나는 이 세계 안에서 너무 안락하고 편안해.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잘 없을 것 같아요. 뭐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분들도 있으실 거고 세계의 속도가 나와 너무 맞지 않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세계가 이제 규정하는 정상성의 범위가 너무 좁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느 정도 이제 이 세계랑 내가 맞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시차라던가 부대낌 같은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현대인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에서부터 이렇게 나는 세계와 맞지 않지만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책의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당신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또 우리가 아는 수많은 고전 작가들도 그랬고 모두가 그런 삶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맞지 않음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또 잘 살아내보려고 애써 봅시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서 책에서 다루는 이야기들 자체는 편안하거나 뭐 아늑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조금은 고통스럽고 불편한 어떤 세계의 이야기들도 담고는 있지만 혼자서라면 이렇게 막 마주할 용기가 안 나는 그런 모습들을 진은영 작가의 그런 글들을 통해서 제가 마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 책을 출근길에 이제 두세 편씩 읽었는데 마음이 딱 고요해지면서도 그 안에 그래도 이 세계에서 내가 잘 살아내 봐야지. 내 삶을 잘 지켜내 봐야지. 이런 용기 같은 것들이 피어오르면서 고향감 같은 걸 아침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출근길에 읽을 때 나를 좀 다잡고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아침에 읽으면 좋은 책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책은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입니다. 이 책은 뭐 제가 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너무너무 유명한 책이잖아요. 이 책을 제가 고등학생 때 이렇게 리커버 되기 전에 그런 누르딩딩하고 막 이렇게 그런 표지 아시죠, 여러분? 그 표지로 된 책으로 제가 처음 읽었었는데 그때는 이 작품을 읽어낼 능력이 전혀 없었어서 이거 뭔가 너무 기분이 이상해, 막 어려워 이러면서 덮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제가 독서를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마음 한켠에 내가 언젠가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만나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때의 기억이 되게 강렬했어서 지레 겁을 먹고 안 읽어왔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기쁜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지금 아니면 내가 다시 이거를 읽어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좋았던 이유는 저한테 어떤 느낌을 느끼게 해줬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채식주의자라는 책의 어떤 분위기가 좀 음울하고 뭔가 불쾌하고 스산하고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단순히 이 책은 분위기가 좀 이렇네? 톤이 이렇게 설정됐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제가 같이 좀 음울해지고 막 말라가는 듯한 그런 강한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저한테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켰다는 게 왜 좋았고 감탄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병철 작가님의 불안사회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사유를 하기 위해서는 인식이 필요하고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는 게 필요하대요. 그것이 느낌일 수도 있고 뭐 감정일 수도 있고 기분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무언가를 인식하고 우리가 사유를 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느낌이라는 게 없으면 사실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스스로 생각해내고 인식하고 사유하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자동화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을 또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만한 느낌 자체를 갖는 게 되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느낌을 갖는다고 해도 되게 한정된 범주 내에서 비슷비슷한 느낌만을 반복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작품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던 범주, 내가 느끼던 어떤 감정이나 기분의 범주에서 벗어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내가 해오던 생각, 가동화된 어떤 나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영역까지 내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 책이 강렬한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래서 정말 노벨 문학상을 받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작품의 메시지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머리로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해되고 뭐 생각되기보다도 이 느낌과 함께 피부로 와닿는 것, 그 경험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의미 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 비해서 지금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것 같아서 저의 어떤 독서력이 조금은 향상되지 않았나 하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막연한 두려움에 진입장벽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책은 캐롤라인 랩의 욕구들입니다. 이 책은 에세이스트이자 저널리스트인 캐롤라인 랩이 생애 마지막으로 집필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가가 쓴 수많은 저서들 중에서 가장 밀도 있는 성찰을 담은 책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해요. 책의 부제는 여성은 왜 원하는가? 인데요. 이 부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책은 여성과 욕구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여성의 욕구에 대한 작가의 분석은 작가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경험했던 시기장애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작가는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혼란스러운 여러 감정들을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굶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굶기를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또 무언가를 통제했다는 안정감을 느끼면서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굶기라는 행위로 이제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돼요. 그로 인해서 건강에 해를 끼칠 만큼 식이장애가 심각해진 후에 식이장애 전문 치료사라던가 상담 과정 등 긴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왜 굶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냅니다. 작가는 음식이라던가 식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느끼는 거부 반응 그리고 복잡한 감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욕구와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욕구랑 식이장애가 갑자기 무슨 상관이야? 라는 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의 서문을 좀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가는 1990년대에 성인이 되었는데요. 그 사이 몇십 년이 굉장히 미국에서는 격동의 시기고 큰 변화의 시기였다고 해요. 그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여성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 여자아이였던 이 작가는 계속 하지마의 세계에 살았어요. 여자는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하지마. 너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이런 하지마의 세계 속에서 살면서 그 가치를 이제 내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외부 세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는 할 수 있어. 너의 자유를 누려. 너는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는 do it, do it. 이런 세계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서는 여전히 하지마. 너는 그거 하면 안 돼. 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외부 세계에서는 계속 넌 할 수 있어. 해야 돼. 뭐라도 해. 라는 이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혼란이 오겠죠. 바로 이렇게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가 잘 호응하지 못하고 여성이 욕망의 대상인 동시에 욕망의 주체라는 기묘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서 욕구와 여성의 관계 맺기에 어긋남이 시작됩니다. 캐롤라인 랩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욕망을 직시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나아가기보다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면서 빙 둘러서 다른 대상을 선택하게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욕구가 내 것이라는 믿음이 없고 내가 이걸 원한다고 말해도 되는지 또 원한다고 말했을 때 세상이 그걸 수용해 줄지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욕구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 작가에게는 빙 둘러서 선택한 대상이 바로 굶기, 다이어트,
그리고 마른 몸매 이런 것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이렇게 작고 큰 놀라움 그리고 막 아하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책을 읽는 내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제가 에세이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수준의 성찰 그리고 자기를 막 깎아내려가는 그 분석을 이 에세이 작가들은 대신해 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인데요. 진짜 읽는 내내 이 작가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해나갔을 자신에 대한 분석에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에게 기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게 되었고, 또 이게 여성의 욕구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제가 이 책을 출퇴근길에 막 들고 다니다 보니까 그걸 본 이제 남성이신 직장 동료분께서 이 책 읽으셨다고, 근데 너무 좋으셨고 읽는 내내 되게 놀라움의 연속이셨다고, 또 공감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성별과 관련 없이 이 책을 읽으시면 깊이 있는 작가의 성찰을 통해서 무언가 느끼고 또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하반기에 읽은 책들을 추천해 봤는데요. 어떤 책이 가장 흥미있게 느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는 2024년 하반기에 어떤 책을 가장 재미있게 읽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떠오르는 책들이나 생각들이 있으셨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함께 생각을 나눠요.